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이인학 교수님 연구실에서 포닥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진승호입니다. 우선 이렇게 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구리과 한빛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줌으로 하는 게 좀 낯설어서 이게 중간중간 실수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양해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발표의 연구 주제는 저희가 장소의 가치 정보를 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평생 잊지 못하는 기억들이 혹시 몇 개나 떠오르시나요?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와 석촌호수에서 벚꽃을 보면서 함께 웃고 떠들고 설레었던 그 순간들,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에서 스페인과의 8강전에서 홍명보 선수가 마지막 페널티킥에 골을 넣고 4강 진출 확정지었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가지 경험을 하지만 모든 기억들을 머릿속으로 저장하지 못합니다. 대신 특정한 사건들, 경험들을 선택적으로 기억 속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의 경험, 사건에 대한 기억을 일화기억이라고 하며, 이러한 일화기억의 특성은 특정 장소 그리고 특정 시간에서 일어난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기억으로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적 기억 과정에는 감정이란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서웠거나 즐거웠거나 혐오스러웠거나 화나거나 슬펐던 사건들에 대해 저희는 기억을 오래 하고 그리고 더 빨리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 보시면은 이 주인공 라일리에게는 핵심 기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기억들은 모두 자신이 즐거웠던 그 순간들,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핵심 기억으로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화 기억의 형성의 신경학적 메커니즘은 약 70년 전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경학적 메커니즘은 이 헨리 몰라이슨이라는 HM이라고 부르는 이 환자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뇌전증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당시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마를 포함한 내측 축두엽을 절제해야만 이 뇌전증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스코빌이라는 신경외과 의사가 HM의 해마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고 그 뒤로 HM이라는 환자는 특이한 증상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최근의 기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기억을 형성할 수 없는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HM 환자의 특성을 브렌던 밀러라고 하는 교수님이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하여 논문을 발표하였고 1957년도에 처음으로 세상에 히포캠퍼스가 기억 형성에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해마가 일화기억 형성에 중요하다는 신경학적 메커니즘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특정 장소에서 경험하는 감정적 경험이 두 개가 연합되어 하나의 에피소딕 메모리로 형성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영역은 모든 포유류가 공유하고 있는 뇌의 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쥐나 사람 모두 히포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쥐의 히포캠퍼스를 연구하여 분석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쥐의 히포캠퍼스는 크게 롱기튜디널 액시스에 따라서 돌설 히포캠퍼스,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 벤트럴 히포캠퍼스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기준은 해부학적 연결, 즉 어디서 정보를 받아들이냐, 그리고 그 처리된 정보가 어디로 나가느냐에 대한 해부학적 연결 차이와 함께 발현되어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다른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설 히포캠퍼스의 경우 특정 공간을 학습하고 공간을 기억해야 되는 기능에 매우 특출나다고 알려져 있으며, 벤트럴 히포캠퍼스의 경우 감정 그리고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의 경우 그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 그리고 해부학적 특징들에 비해 저희가 알고 있는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연구는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의 기능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제 연구 가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는 이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가 돌설 히포캠퍼스로부터 공간, 장소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편도체로부터 가치, 감정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 이 두 개를 연합한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제가 사용한 방식은 음식 선호도를 이용한 실험 패러다임을 설계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음식 가운데 어떤 음식이 가장 먹고 싶으신가요? 이러한 질문을 쥐에게 똑같이 하였습니다. 총 8가지 음식에 대해 쥐들의 음식 선호도를 테스트해 보았으며, 쥐들이 해바라기 씨와 시리얼을 상당히 좋아하고 설탕이 없는 무설탕 시리얼을 싫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살펴보자면, 먼저 3가지 음식 중 2가지씩 페어를 묶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쟁반에 2가지 음식이 놓여 있게 되고요. 이들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험자가 이 쟁반을 뒤로 빼므로써 이는 2개 중에 선호하는 음식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강요받습니다. 이러한 트라이얼을 총 20번 반복하게 되며 20번 중에 해바라기 씨를 몇 번 선택했는지, 시리우스를 몇 번 선택했는지를 계산하여서 음식 선호를 특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쥐는 해바라기 씨와 프룰룹을 시리우스보다 훨씬 더 좋아하며, 이 해바라기 씨와 프룰룹 사이에는 선호도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는 해마의 세포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인비보 익스트라셀룰러 레코딩이라는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인비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의 뇌세포를 측정한다는 뜻이고, 익스트라셀룰러 레코딩이라는 것은 이 전극을 세포 밖에 두고 세포 밖에서 활동 전이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쥐가 실제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움직이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 실험하였다고 하여 behaving animal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이 전극은 모두 돌설, 인터미디엇, 벤트럴 히포캠퍼스에 모두 타겟할 수 있도록 심었으며, 이러한 방식은 이 하이퍼드라이브라고 하는 이 구조물에 2개의 번들을 넣고 각각 6개의 테트로드와 18개의 테트로드를 넣어 돌설 히포캠퍼스와 인터미디어트 벤트럴 히포캠퍼스를 리코딩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이퍼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이 쥐의 머리에 영구적으로 박히게 되어 쥐는 이런 하이퍼드라이브라는 것을 다 알고 어떤 과제를 수행하며 그 과제를 수행할 때의 단일 신경세포의 활동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테트로드 리코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테트로드 리코딩이라는 것은 단일 신경세포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마의 경우 이 세포들이 상당히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극을 하나만 쓰게 되면은 이 빨간색 세포에서 활동한 건지 파란색 세포에서 활동한 건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 두 세포의 활동 전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전극을 4개를 꼬아서 만든 하나의 테트로드를 머릿속에 넣게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빨간색 세포와 각각의 4개의 테트로드, 딱 4개의 전극 사이의 거리가 다 다르게 됩니다. 이 거리가 다르다는 말은 이 빨간색 세포가 활동 전이를 냈을 때 그 활동 전이의 크기가 각각의 4개의 테트로드, 4개의 전극에서 차별적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따라서 빨간색 세포와 파란색 세포는 첫 번째 채널과 첫 번째 전극과 4번째 전극에서 각각 피크 전이를 보이며 이 4개의 전극에서 온 신호를 종합한다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의 활동 전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극의 지름은 18 마이크로미터짜리 전극을 사용하였으며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얇은 수준의 가느다란 전극을 머릿속에 넣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테트로드가 24개로 구성된 하이퍼드라이브이며 각각의 전극이 개별적으로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이퍼드라이브를 이용하여 실제로 제 주위에서 해마의 일코딩 단일 신경세포를 측정한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란색으로 점선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해마를 나타내며 해마가 요 AP 2.4부터 3.9까지에 나온 해마를 돌소리 포켓버스라고 정의하였고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을 인터미디엇 그리고 벤트럴 히포캠퍼스로 정의하였습니다. 각각의 빨간색 점과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 점은 실제로 테트로드가 단일 신경세포를 측정했던 위치를 나타내며 주로 돌소리 히포캠퍼스와 인터미디어트 벤트럴 히포캠퍼스를 고르게 리코딩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포캠퍼스의 이러한 단일 신경세포의 활동 특성 중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성은 장소세포라고 불리는 플레이스 셀의 발견입니다. 이런 플레이스 셀의 경우 어떤 식으로 활동하게 되냐면은 쥐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미로의 트랙을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점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 점은 하나의 단일 신경세포가 한번 스파이크를 냈던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 다른 것은 서로 다른 세포가 활동을 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쥐가 다음과 같은 트랙을 달릴 경우 총 분홍색 셀, 분홍색 단일신경세포, 노란색 단일신경세포 이런 식으로 총 8개의 세포가 특정한 위치에서만 활동하는 패턴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틀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타닥타닥 거리는 소리가 실제 그 히포캠퍼스의 단일신경세포가 스파이크를 내는 소리이며 특정한 색깔이 다른 것은 이제 서로 다른 세포가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밑부분에는 하늘색 세포가 주로 활동을 하는 반면 오른쪽, 왼쪽 굽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파란색 세포가 주로 활동을 하고 이 지점에서는 빨간색 세포가 주로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귀가 어떤 공간을 움직일 때 어떤 스파이크가 어떤 위치에서 활동했는지 기록하여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분석에서 나오는 스페이셜 레인맵이란
것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소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셜 레인맵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제 힙맵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색깔의 차이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색깔에 나타내는 의미는 firing rate, 즉 1초에 단일신경세포가 몇 번 액션 포텐셜을 냈는가를 나타내며 이 빨간색에 가까워질수록 요 특정 위치에서 단일신경세포가 많은 스파이크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파란색일수록 쥐가 그 신경세포가 액션 포텐셜을 내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것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쥐가 이 네모난 상자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초콜릿 스프링클이라고 하는 조그만 초콜릿을 이제 랜덤하게 뿌리게 되면은 쥐들은 그 스프링클을 찾아 먹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50분 동안 아주 근면성실하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흰색 점이 실제로 쥐가 이동했던 포지션 트레이스를 나타내며 빨간색 점들이 스파이크가 냈던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쥐들이 모든 이 상자의 내부의 모든 공간을 돌아다녔지만 이 단일신경세포의 경우에는 쥐가 가운데 있을 때만 특징적으로 스파이크를 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레인맵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앞으로 나오는 분석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그 단일신경세포가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스파이크를 많이 냈던 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험했던 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과제라고 하여 쥐가 이 V자 메이즈를 그냥 왔다 갔다 셔틀링 하게 되고 양 끝에 먹이를 두게 되며 그냥 그 먹이를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먹게만 하면 되는 실험입니다. 이 과정에서 쥐가 예상치 못한 어느 순간에 저희가 쥐들이 좋아하는 해바라기 씨에서 쥐들이 싫어하는 치리우스로 먹이를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먹이 가치가 바뀌었을 때 해마의 장수세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면 쥐들은 V자 이 메이즈를 왔다 갔다 하면서 끝에 가서 이제 먹이를 맛있게 먹게 됩니다. 이러한 이 끝에서 끝으로 한번 가는 것을 하나의 트라이얼로 정의하였고, 한 블럭은 총 60번의 트라이얼을 하나의 블럭으로 정의하였고, 블락과 블락 사이에는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연속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첫째 날에는 쥐들이 좋아하는 해바라기 씨만 사용하여서 이 세 블락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다섯 번째 날까지 쥐에게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 블락 2에서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쥐들은 싫어하는 치리우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번의 트라이얼 동안 쥐들이 싫어하는 치리우스를 먹게 되고, 다시 세 번째 블락에서 첫 번째 블락과 동일한 선호하는 먹이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이틀 동안은 쥐들이 모두 선호하는 해바라기 씨와 후룰룩을 먹이로 사용하여 이 세 블락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먹이의 가치가 변하지 않거나 일정한 조건에서 장수세포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해바라기 씨만 블락 3 동안 주어졌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먼저 하나의 로우는 하나의 단일신경세포가 블락 1, 2, 3에서 활동했던 패턴을 스페이셜 레인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만색으로 표시된 이 아웃라인은 쥐들이 움직였던 쥐들의 포지션을 측정한 오큐펜시 맵의 바운더리를 나타내며 요 동그란 부분이 비어 있는 이유는 쥐들이 여기서 밥을 먹고 이 돌아서는 이제 몸을 트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쥐가 먹을 때 활동하는 신호가 뇌 세포에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 쥐들이 달리는 이 트랙 부분만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왼쪽 상단의 숫자는 이 가장 활동이 높은 피크 파이어를 위해서 나타내며 이 셀 같은 경우는 블락 1에서 최대 1초에 45번의 스파이크를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가운데 0.99라고 적힌 숫자는 이 블락 1과 블락 2 사이의 두 맵의 스페이셜 코릴레이션, 즉 얼마나 두 스페이셜 레인 맵이 닮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두 인접한 블락 사이의 스페이셜 레인 맵이 닮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먹이가 일정한 경우에는 도르설 히포캠퍼스나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 모두 두 스페이셜 레인 맵 간 블락 간의 스페이셜 레인 맵의 변화가 거의 없는, 즉 0.95 이상의 안정적인 장소 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쥐들이 선호하는 두 음식인 해바라기 씨와 푸르릅을 사용하였을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비록 푸르릅으로 두 번째 블락에서 바뀌었더라도 스페이셜 코릴레이션이 0.97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 안정적인 장소 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부분은 먹이의 가치가 바뀌는 조건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오른쪽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 그래프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먹이가 해바라기 씨, 맛있는 음식에서 맛은 음식으로 바뀌었을 때 활동을 하지 않았던 세포가 갑자기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며, 또한 이 코너 지점에서 활동했던 세포가 리워드가 있는 끝 지점으로 그 활동 위치를 이동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푸르릅에서 치리오스로 바뀌는 세션에서도 동일하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글로벌 리매핑이라고 하며, 이러한 글로벌 리매핑은 도르설 히포캠퍼스에서는 발견되지가 않고 인터미디엇에서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리매핑과 레드 리매핑이라는 말을 히포캠퍼스 연구하시는 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리매핑과 레드 리매핑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히포캠퍼스가 감지하고 표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제가 다른 장소로 옮겼거나 혹은 눈을 떠보니까 내가 다른 장소에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장소 자체가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단일 식량 세포의 플레이스 필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A란 장소에서는 전혀 활동하지 않았던 셀들이 다른 장소에 왔을 때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글로벌 리매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 레드 리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환경에서 작은 차이, 예를 들어 색상이 달라졌다 같은 작은 차이를 코딩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의 세포가 활동하는 위치는 똑같은데 활동하는 강도, 즉 파이어링 웨이트의 차이가 생겼을 때 레이트 리매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셀 1 같은 경우는 왼쪽 상단에서 활동을 하였으나 14Hz에서 1.2Hz로 활동하는 강도가 상당히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먹이의 가치가 바뀌었을 때 리매핑을 하지 않았던 경우, 그리고 레일 리매핑을 한 경우, 글로벌 리매핑을 한 경우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히포캠퍼스의 세포 활동 패턴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돌토리 포켓버스의 경우 먹이가 바뀌지 않은 조건, 그리고 먹이에 선호하는 먹이로 바뀐 조건, 혹은 먹이의 가치가 감소한 조건에서 모두 글로벌 리매핑과 레일 리매핑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즉, 이 돌토리 포켓버스의 장소세포는 먹이의 가치 변화에 반응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인터미디에이트 히포캠퍼스의 경우 먹이의 밸류 뉴트럴 조건, 즉 선호하는 먹이만 나왔을 때는 두 조건과 세포 활동 패턴의 차이가 없지만 먹이의 가치가 감소하는 조건에서는 특히 글로벌 리매핑의 셀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먹이의 인터미디에이트 히포캠퍼스의 장소세포는 먹이의 가치가 변화하게 되면 글로벌 리매핑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실험의 결과를 소개해 드리면은 이 인터미디에이트 히포캠퍼스의 장소세포의 경우 먹이의 가치가 감소하는 조건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스 필드의 위치가 달라지는 글로벌 리매핑을 통해 먹이의 가치의 변화를 인코딩하게 되며 동이나 조작에서 돌토리 포켓버스는 먹이의 가치 변화에 반응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의 경우 기억 과제라고 제가 명명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단순 과제의 경우에는 쥐들이 이 두 장소를 단순히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하게 하면은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단순한 실험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억 과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티메이즈에서 한쪽은 맛있는 음식, 반대쪽은 맛없는 음식을 두고 쥐가 맛있는 음식의 위치를 기억해야 되는 과제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억 과제를 한 이유는 내가 어떤 맛있는 음식의 위치를 기억해야 되는 상황에서 해마가 가치 정보의 표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억 과제를 Place Preference Task라고 명명하였고 이 실험 패러다임을 먼저 설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들은 이 남쪽에서 시작하게 되고 왼쪽에 해바라기 씨가 놓이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맛없는 치료스가 놓이게 되고 쥐들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반복적으로 경험을 통해 해바라기 씨가 왼쪽에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고 한번 파악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해바라기 씨가 있는 쪽으로만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15번 트라이얼 중에 12번 이상 해바라기 씨가 있는 곳으로 방문하게 되면 다음 블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다음 블락의 경우 쥐의 출발 위치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신 해바라기 씨의 위치는 여전히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작을 한 이유는 쥐들이 남쪽에서만 출발하게 되면은 해바라기 씨는 무조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몸을 기준으로 해바라기 씨의 위치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해마가 관여하지 않는 학습 방식이기 때문에 쥐의 출발 위치를 다음과 같이 바꾸게 되면은 쥐들은 이 메이즈 주변에 있는 디지털 큐, 즉 포스터와 같은 그런 큐들을 보고 해바라기 씨의 위치를 기억하게 되고 이러한 방식의 학습이 해마가 관여하는 학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블락 2에서도 동일하게 15번 중에 12번 이상 해바라기 씨가 있는 곳으로 방문하게 되면은 세 번째 블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블락에서는 해바라기 씨의 위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리버설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쥐는 왼쪽으로 한동안 가다가 이제 먹이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오른쪽으로 쥐들이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블락 1, 2, 3를 마치게 되면은 한 세션이 끝나게 되고 실험은 종료가 됩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날에는 해바라기 씨와 치리우스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다음 두 번의 날은 데이 10과 11은 해바라기 씨를 잘라가지고 양의 크기, 해바라기 씨의 양의 차이를 둬서 홀 해바라기 씨와 전 해바라기 씨 한 개와 4분의 1짜리 해바라기 씨를 주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행동 실험 결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실험은 기본적으로 X축이 각 트라이얼을 나타내게 되며 첫 번째 트라이얼에서는 뭘 선택했는지, 해바라기 씨를 선택했는지, 시리우스를 선택했는지 저희가 각각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 바의 색깔로 구별하게 되고, 깜정색이 해바라기 씨를 들어갔던 트라이얼, 이 회색이 시리우스를 선택했던 트라이얼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로우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을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이라는 모델에 넣게 되면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은 Estimated Learning Curve, 즉 G의 추측된 퍼포먼스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G가 학습이 일어난 시점, 언제부터 배웠다라는 학습이 일어난 시점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약 9번째 트라이얼 만에 G가 학습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분석을 블락 2와 블락 3에서 동일하게 분석을 진행하였고, 블락 3에서 보시게 되면은 쥐들이 한동안 약 20트라이얼 정도는 기존에 해바라기 씨가 있었던 곳으로 한동안 방문하다가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고 오른쪽 반대편으로 행동이 시프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실험 결과는 해바라기 씨와 치리우스를 이용한 조건 혹은 해바라기 씨의 양의 차이를 이용한 조건에서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다음 살펴볼 것은 각각의 블락에서 쥐들이 언제 배웠는지, 즉 이 파란색 그 라인이 쳐진 지점이 몇 번째 트라이얼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블락 1과 블락 2에서는 비교적 빠른 시점, 즉 10트라이얼 내외로 쥐들이 학습이 일어난 반면, 먹이의 위치가 바뀐 블락 3에서는 약 3배 정도 더 많은 트라이얼이 필요하였습니다. 즉 쥐들은 먹이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그것을 학습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이 오래 걸린 게 쥐들이 예를 들어서 배가 너무 불러서 더 이상 동기가 없다, 나는 먹이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이턴시라는 요소도 추가하였습니다. 이 레이턴시는 쥐가 출발하고 나서 먹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나타내며, 이 블락 1, 2, 3에서 레이턴시가 거의 비슷한 것을 보아 쥐들은 이 블락 1, 2, 3에서 모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모티베이션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행동 과제를 수행할 때 돌솔 히포캠퍼스와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의 장소세포가 어떤 식으로 다르게 활동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돌솔 히포캠퍼스의 경우 이러한 다음과 같은 스페이셜 레인맵이 보시게 되면은 블락 1, 2, 3에서 모두 해바라기 씨가 있는 쪽을 해바라기 씨가 있건 치리우스가 있건 모두 오른쪽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은 이 출발 위치가 바뀐 블락 2에서 잠깐 글로벌 리매핑이 일어났다가 다시 블락 3로 돌아왔을 때는 이 블락 1과 동일한 위치에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셀은 선호하는 먹이 위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소 세포의 위치를 전혀 바꾸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의 장소세포는 다른 활동 패턴을 보이는데요. 먼저 이 두 단일 신경세포의 활동을 보시게 되면은 이 블락 1과 블락 2에서는 해바라기 씨가 있거나 큰 해바라기 씨가 있는 왼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해바라기 씨의 위치가 반대편으로 이동할 경우
장소세포의 위치 또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블락 1과 블락 2에서 거의 활동을 하지 않다가 먹이 위치가 바뀐 블락 3에서 선호하는 먹이가 있는 곳에 장소세포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결과만 보시게 되면은 돌솔 히포캠퍼스는 선호하는 먹이 위치 변화에 별 관계없이 활동을 하고,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는 선호하는 먹이가 있는 쪽으로 장소세포가 형성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소세포가 가치가 높은 선호하는 먹이가 있는 곳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표상할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 몇 가지 작업을 걸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T자의 형태로 된 스페이셜 레인맵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초이스암과 스템으로 나뉘게 되면 이 스템은 쥐들이 왼쪽을 가든 오른쪽을 가든 공통적으로 달려야 되는 부분을 스템이라고 하고,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는 지점을 초이스암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저희는 스템 부분을 제외한 초이스암 부분만을 사용하여 이를 이제 선형화하여 이제 요 하나의 로우에 스페이셜 레인맵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48개의 세포에 스페이셜 레인맵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파퓰레이션 레인맵을 형성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하나의 레인맵을 보시게 되면은 48개의 세포가 어디서 주로 활동을 강하게 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돌솔 히포캠퍼스의 경우 파퓰레이션 레인맵이 선호하는 먹이가 있건 선호하지 않는 먹이가 있건 두 공간을 비교적 유사하게 코딩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블락 3에서 선호하는 위치가 바뀌었더라도 두 레인맵 간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의 경우 먼저 블락 1에서 이런 파퓰레이션이 62개의 단위식 세포의 대부분이 선호하는 먹이가 있는 쪽으로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호하지 않는 먹이가 있는 경우에는 있는 곳은 약하게 표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벌 레프레젠테이션 현상이 블락 3인, 즉 해바라기 씨 위치가 바뀌었을 때 반대편으로 그 오벌 레프레젠테이션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현상은 이제 쥐들이 맛있는 먹이의 위치가 어디 있건 맛있는 먹이가 있는 곳으로 그 플레이스 셀들이 몰려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정량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어떤 식의 분석을 진행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 셀들의 피크 파이어링의 로케이션을 저희가 다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개별 플레이스 셀들의 피크 파이어링 레이트를 그 위치를 알고 그 위치를 히스토그램으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일식 세포가 이 해바라기 씨 쪽에 몰려 있을수록 이 히스토그램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돌솔 히포캠퍼스의 경우 블락 1과 블락 3에서 이러한 피크 파이어링 로케이션의 분포가 차이가 없는 반면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의 경우에는 블락 1에서는 플레이스 필드의 피크 지점이 왼쪽 편에 쏠려 있다가 블락 3로 넘어가서는 반대편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두 분포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실험의 결과를 요약드리자면은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의 장소세포들은 선호하는 먹이가 있는 쪽을 표성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선호하는 먹이 위치가 바뀌게 될 경우 글로벌 리매핑을 통해 선호하는 위치 쪽가 있는 쪽을 더 집중적으로 표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의 결론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먼저 단순 과제에서는 먹이의 가치 정보가 바뀌었을 때 인터미디엇의 장수세포가 글로벌 리미핑을 통해 가치의 변화를 인코딩하게 되고, 이 기억 과제에서는 이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의 장수세포가 선호하는 먹이가 있는 쪽으로 쏠리게 되는 오버 레프레젠테이션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솔 히포캠퍼스의 장수세포들은 이러한 가치 조작에 전혀 반응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연구의 임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솔 히포캠퍼스와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가 기능적으로 차별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즉 돌솔 히포캠퍼스는 자신의 동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표상하는 데 중요하고,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는 그 장소의 가치, 얼마나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정보를 표상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제 최신 논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제 연구는 이제 제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잘 지도해 주신 이인하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인터미디엇 히포캠퍼스라는 영역이 사실상 그 맨바닥에 그러니까 거의 연구가 되지 않은 불모지와 같은 영역인데, 그것을 함께 연구했던 요소비 형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희 연구실 멤버들도 항상 저를 많이 도와주어서 좋은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